역시나 그랬던 걸까요? 저는 어디를 가던 이용만 받는 존재인 걸까요? 남편의 서재에서 서류를 발견했는데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큰 맘먹고 재혼을 선택했지만 어디서나 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병원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행복하려 재혼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58세 윤혜경입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정동진행 밤기차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일까요? 아침 일찍 도착한 정동진역에서 내렸을 때부터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해도 지는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닷가로 향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상하다. 머리가 핑핑 돌고 있어요. 저는 벤치 등받이에 기댔지만 어지럼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싶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뜻한 손이 저의 팔을 받쳐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흐릿한 시야로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인상이 세상을 떠난 저희 남편과 어딘가 닮아 있었던 거예요. 같은 온화한 미소, 같은 걱정스러운 눈빛. 죄송해요, 갑자기. 저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그분은 자신이 입고 있던 회색 가디건을 벗어 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8년 만에 느끼는 타인의 온기였죠.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혼자 여행 온 것도 처음이고 밤기차로 잠도 못 자서 그런 것 같다고요. 저기 혹시 펜션이나 숙소가 있으시면 모셔다 드릴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펜션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야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밤기차에서 스쳐 지나간 그 남자, 바로 이분이었던 거예요.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해서 차까지 데려가 주신 것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혀주신 가디건의 온기. 그것이 그날 밤 저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결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펜션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한 분이 저를 부축해서 데려다 주셨다고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바닷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면서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어제 그분이 입혀주신 회색 가디건이 의자에 단정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들고 펜션을 나섰어요.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니 멀리서 한 사람이 파도를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분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그분이 돌아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제는 정말 걱정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이거 어제 빌려드린 옷이에요. 저는 가디건을 내밀었지만 그분은 손을 저으셨어요.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갑네요. 조금 더 입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며 그분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덩달아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산책하실 거면 함께 걸을까요? 이 길이 꽤 좋거든요. 그분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걷기엔 조금 쓸쓸한 기분이었거든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걸음도 비슷하고 걷는 속도도 맞았어요. 가끔 파도가 세게 밀려오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비켜서곤 했죠.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윤혜경이에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낯선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제 밤기차에서 배웠던 것 같아서요. 역시 맞았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다가 서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은퇴한 후에요. 그러시군요. 저는 서울에서 중학교 미술교사를 했었어요. 지금은 퇴직했지만요. 이곳에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혼자 여행도 처음이고요. 서진우 씨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이혼한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어떤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역시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많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걸으니까 좋네요. 서진우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8년 동안 바다를 혼자 보고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해 왔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간지럽혔고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녔어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 바다는 이렇게 외롭지 않구나. 정동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경 선생님. 서진우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동진에서의 그 따뜻한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해요. 펜션에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서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서 전화한 것 같았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솔직히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북촌에 작은 서점이 하나 있어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거든요. 이틀 후, 저는 북촌 한옥마을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고 단풍잎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서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는 간판이 정겨웠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져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안쪽 창가 자리에 서진우 씨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런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우 씨가 가져온 종이백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날 입혀주셨던 회색 가디건이었습니다. 이거 그날 당신이 많이 추워 보였어요. 서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옷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연락드린 거였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일상, 취미, 좋아하는 책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며칠에 한 번씩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노을이 강물에 비쳐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혜경 씨, 서진우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불렀어요. 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요즘 당신을 만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설레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8세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며칠 안 만나면 보고 싶어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럼 우리 연인이라고 해도 될까요? 서진우 씨의 목소리는 10대 소년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우리 나이에 급할 것 없잖아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58세와 63세의 조심스러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연인이 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서진우 씨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분의 집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고 작은 텃밭도 있었죠.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집 안 곳곳에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턴테이블과 LP판들이 있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 같지 않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요리하세요? 제가 부엌을 둘러보며 물었더니 서진우 씨가 웃으셨어요. 혼자 살면서 배우게 됐어요. 간단한 건 할 줄 알아요. 그날 그분이 직접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집밥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주말이면 저는 그분과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곤 했습니다. 서로 말이 없어도 편했어요. 그분이 야채를 다듬고 있으면 저는 쌀을 씻고 저녁 식사 후엔 그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차를 우렸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포근했습니다. 혜경 씨, 서진우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낸 지 벌써 몇 달이 됐네요. 정말 그러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 하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혼 이야기였거든요. 58세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서진우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늙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요.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자식도 없고 복잡한 가족 관계도 없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서로만 있으면 되는 거죠. 2달 후, 우리는 정말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저녁엔 평소 자주 가던 북촌 그 서점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반지도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것으로 골랐죠. 서점 사장님이 축하한다며 특별히 케이크도 준비해 주셨어요.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라고 하시더라고요. 뭘 빌었어요? 서진우 씨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있기를요. 당신은요? 저도 똑같은 걸 빌었어요.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신기한 존재구나. 나이가 들어도 따뜻한 손 하나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구나. 첫 남편과의 추억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시간이었어요. 58세의 늦은 결혼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서진우 씨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하셨다 보니 중요한 서류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오래된 책들 좀 정리해도 될까요? 제가 물어보니 서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필요 없는 건 버리셔도 돼요. 저도 뭐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서재 한쪽 벽면에는 큰 책장이 있었고 아래쪽에는 서류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옛날 법률 서적이나 판례집이었습니다. 가끔 개인적인 서류도 보였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관련 서류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생명보험 서류 뭉치가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한 장 펼쳐봤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수익자 윤혜경.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우리가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습니다. 적금 통장, 주식 관련 서류, 심지어 부동산 서류에도 상속일란에 제 이름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모두 결혼 직후에 정리된 것들이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하면 당연히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철저하게 정리해둔 것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혹시 처음부터 계산된 결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서재를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우 씨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 보험 수익자가 왜 제 이름이에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기엔 너무 예민한 문제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서진우 씨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마음 한구석이 의심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혜경 씨, 요즘 말수가 줄어드신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어느 날 저녁 서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세요? 너무 급하게 진행된 건 아닌지. 그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진짜 저를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 정도 더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서진우 씨가 뭔가 말할 때마다 이것도 계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함께 장을 보러 가도 같이 저녁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잘해줄 때마다 오히려 의심이 커졌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혼자 있을 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들을 본 충격이 너무 컸어요. 결혼 직후 바로 모든 재산의 상속인을 저로 바꾼다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서진우 씨도 제가 달라진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저녁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였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 오른쪽에 뭔가 만져지는 것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 이상한 게 생기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느낌이 계속되더라고요.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목 오른쪽 갑상선 부위에 작은 혹 같은 게 만져졌어요.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확실히 뭔가 있었어요. 설마 이게 뭔가 안 좋은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서진우 씨와의 일로도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 몸까지 이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그 혹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커진 것 같기도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서진우 씨는 오래간만에 옛 동료를 만나러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 근처 내과에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어요. 언제부터 만져주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목을 만져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갑상선 부위에 결절이 만져지네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밀 검사라는 말이 왠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안 좋은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초음파와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우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사흘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를 찍고 조직 검사도 했어요. 바늘로 목을 찌르는 게 아프긴 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우 씨는 제가 검사 받는다는 걸 몰랐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서 더욱 말하기 어려웠어요.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치곤 차가웠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갑상선 유두암 초기로 진단됩니다. 다행히 크기가 작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암, 수술, 완치. 모든 단어가 다른 사람 이야기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을 때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옷이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랑도 이제 끝일까? 서진우 씨가 저와 결혼한 게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재산 때문이었다면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갑상선 절제술을 받기로 했어요. 수술 전날 입원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진우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언제 돌아오세요? 일주일 정도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라서요. 서진우 씨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입원하는 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6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분들은 모두 가족이 함께 와 있더라고요. 저만 혼자였어요. 간병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수술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침대의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하는 목소리, 위로하는 말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수술이 잘 될까? 혹시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수술도 무섭고 혼자라는 것도 무서웠어요. 저녁 7시쯤이었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분이 오시나 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윤혜경 환자 면회 왔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우 씨가 하얀 백합꽃 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떡해. 왜 혼자 있어요? 서진우 씨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로 제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 맞았습니다. 입원 서류에 보호자 란에 서진우 씨 연락처를 적었던 게 기억났어요. 갑상선암이라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서진우 씨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진단받았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문득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 보험, 그거 왜 제 이름으로 바꾸신 거예요? 서진우 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걸 보셨구나. 우연히 서재 정리하다가 봤어요. 결혼하고 바로 모든 걸 제 이름으로. 당신이 내 마지막 사람이니까요. 서진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당신 혼자 남지 않게 하려던 거였어요. 마지막 사람이라니. 저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서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는 게 더 속상했고요. 그제야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이 사람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꿔놨으니까. 서진우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제가 계속 여기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암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림프절로 전이도 되지 않았고 예후가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서진우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주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산책도 함께 다녔습니다. 목에 난 수술 흉터를 신경 쓰는 저에게 전혀 티 안 난다며 위로해주기도 했어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정기검진에서 완전히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서진우 씨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제2의 인생 같아요. 그때 문득 서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동진에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에. 저는 망설였어요. 그곳에서의 기억이 달콤하기도 하지만 혼자였던 그 쓸쓸함도 함께 떠올랐거든요. 괜찮을까요? 예전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번엔 달라질 테니까. 일주일 후 우리는 정동진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이번엔 밤기차가 아니라 오후 기차였어요. 창밖 풍경을 함께 보며 갈 수 있는 시간이었죠. 기차 안에서 서진우 씨가 말했어요. 그날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기억나세요?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울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정동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같은 펜션에 방을 잡고 저녁을 먹은 후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옆에 따뜻한 사람이 함께 있었거든요. 여기 앉았었죠? 서진우 씨가 제가 쓰러졌던 그 벤치를 가리켰어요. 네, 여기서 처음 당신을 만났어요. 우리는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는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쓰러져서 어떻게 될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있었네요. 서진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제 어깨에 자신의 자켓을 걸쳐 주었습니다. 또 추워할까봐.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해돋이를 보러 바닷가로 나갔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두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예쁘죠? 정말 아름다워요.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처럼 같은 바닷가, 같은 산책길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당신 알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그 외투가, 아니, 그 마음이 저를 살렸어요. 서진우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진우 씨도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그날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 당신을 도와드리면서 느꼈어요.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죠.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요. 파도가 우리 발끝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우리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았어요.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 참 운이 좋았네요. 정말 그래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만나다니. 서진우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마음 깊숙이 전해졌습니다.